새벽 5시 반. 저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시내버스를 몰며 몸에 밴 습관이죠. 퇴근 후에도 알람 없이 눈이 떠집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아들 준성이네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째인데 아직도 어색합니다. 손자 도윤이가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이려 했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서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슬리퍼 소리도 조용했어요. 역시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 들었을 만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 저는 대답하며 북어를 손질했어요. 서연이는 냉장고를 열더니 요거트와 시리얼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위가 안 좋으시니까 죽으로 드세요. 제가 끓여 드릴게요. 괜찮다. 국물 좋아해서. 아니에요. 기름진 건 소화가 안 될 텐데요. 서연이는 이미 냄비에 쌀을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서 북어를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밥 해먹고 버스 시동 걸던 제가 위가 안 좋다니. 식탁에 앉으니 서연이가 죽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준성이와 도윤이 앞에는 북어국과 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제 상에는 죽 한 그릇과 김치 조금. 할머니 나도 죽 먹을래? 도윤이가 제 그릇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7살인데도 눈치가 빨라요. 도윤아, 죽은 할머니가 드시는 거야. 너는 국 먹어야지.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죽을 한 입 떠먹었어요. 싱거웠습니다. 어머님, 염분 섭취량 조절하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 혈압도 오르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혈압약을 먹는 것도 위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66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픈 사람 취급받고 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서연이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도 할 일이 있어야지. 깨뜨리실까 봐요. 요즘 그릇들이 얇거든요. 제 손에서 그릇을 가져가는 서연이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45인승 버스를 몰았어요. 서울 시내 복잡한 길을 사고 한 번 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릇 하나 못 씻는다고 생각하니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었어요. 7월 중순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공기가 습하고 무거워요. 저는 날씨를 몸으로 읽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거예요. 현관 쪽에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런 메모를 붙여놨죠? 나가보니 서연이가 제가 붙여둔 작은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포구시 지하주차장 진입 금지라고 적힌 메모였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지하주차장은 위험해. 어머님, 요즘 다 배수시설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걸 현관에 붙여두면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어요. 서연이는 메모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후에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던져놓고 제게 달려오더니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드론 만들기 했어. 그래? 재미있었니? 응. 근데 집에서도 만들고 싶어. 할머니, 드론 사주세요. 도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게 좋죠. 새로운 걸 배우고 만지고 싶어 해요. 엄마한테 말해봤어? 엄마는 비싸다고 했어. 위험하다고도 했고. 서연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도윤이가 또 그 얘기 하나요? 드론은 너무 비싸요. 게다가 안전 문제도 있고. 얼마나 하는데? 싸게 봐도 15만 원은 해요. 그리고 부품 떨어뜨려서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도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알아볼게. 그날 밤 모두 잠든 후에 저는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동네 편의점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점원에게 물어보니 새벽 배송 일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새벽 3시부터 7시까지인데 괜찮으세요? 젊은 점원이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새벽 운행을 해봤어요.
새벽 3시는 제게 늦잠입니다.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어요. 내일 모레쯤 큰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버스 기사할 때부터 날씨 보는 눈만큼은 정확했거든요. 방에 들어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발효 식초 노트가 있어요. 작은 공책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 매실 식초 45일차, pH 3.2, 다시마, 우린 물로 산도 조절 같은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어요. 발효는 기다림의 기술이다. 급하게 하려고 하면 다 망친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버스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급하게 몰지 않았어요. 안전이 먼저였으니까요. 승객들이 빨리 가세요 라고 해도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이가 저를 불편해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급하게 나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집도 이 가족도 시간을 두고 익혀나가야 하는 일이니까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해요. 도윤이 드론을 사주려면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30년 버스 기사가 택배 상하차 못할 리 없죠. 잠들기 전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 알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 세수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차고로 향했던 그 시간을 조용히 일어나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장갑도 챙기고 허리에 작은 가방도 찼어요. 현관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동네 물류센터까지는 걸어서 15분. 여름 새벽 공기가 시원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 명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더군요. 처음이세요? 반장이라는 40대 남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박연희입니다. 아, 버스 기사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럼 지형은 잘 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골목골목 모르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몇 번지에 어떤 상호가 있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해서 배송기사 트럭에 실어주는 일. 무거운 박스들이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버스 정비할 때 타이어도 갈아봤거든요. 4시간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은 48,000원. 하루 이틀 하면 도윤이 드론 살 돈은 나올 거예요. 퇴근길에 문방구를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에 중고 장난감 할인 판매라는 팝업이 붙어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진열장 한쪽에 드론 키트가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이 상자를 들어 보이더니 말했습니다. 원래 12만원짜리인데 박스가 좀 찌그러져서 3만원에 드릴게요. 부품은 다 있어요. 3만원. 하루 벌이로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박스는 찌그러졌지만 안에 부품들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포장해 주세요. 집에 돌아오니 아직 모두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제 방에 들어가 들어온 상자를 옷장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도윤이 생일까지는 아직 열흘이 남았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 어제처럼 저는 죽, 나머지 가족은 밥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일찍 주무셨나요? 새벽에 나가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산책 다녀왔어. 새벽에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준성이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새벽 운동 좋죠. 공기도 맑고. 하지만 여자 혼자서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차고 나갔는데 뭐가 위험해. 저는 죽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옷장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도윤아, 이거 봐. 상자를 보자 도윤이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진짜 드론이야? 응. 할머니가 사줬어. 도윤이가 상자를 안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때 서연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도윤이가 상자를 들고 엄마에게 뛰어갔어요. 엄마, 할머니가 드론 사주셨어. 서연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자를 자세히 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문방구에서. 중고네요. 여기 봐요. 박스도 찌그러졌고. 서연이는 상자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해요. 안전검사도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고 부품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봤는데 다 있던 걸. 어머님이 어떻게 확인하세요? 이런 건 정품으로 사야 해요. 서연이는 도윤이에게서 상자를 가져갔습니다. 도윤아, 이거 위험할 수 있어. 나중에 엄마가 새 걸로 사줄게. 싫어. 할머니가 사준 거야. 도윤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상자를 베란다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머님,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건 알겠지만요. 아이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승객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며 운전해온 제가 손자 안전을 생각 안 한다고 하니까요. 그날 저녁 도윤이를 재우면서 제 가방에서 빨간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구청 안전자원봉사단에서 받은 거예요. 도윤아, 이거 할머니가 주는 거야. 호루라기? 응. 위험할 때 이걸 3번 불어. 그럼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도윤이가 호루라기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는 언제 써봤어? 아직 안 써봤지. 하지만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거야. 도윤이는 호루라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빨간 끈이 아이 목에 예뻤어요. 할머니, 드론은 언제 만들어봐? 엄마 기분 좋을 때 물어보자. 사실 저는 서연이가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도윤이에게는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밤늦게 베란다로 나가봤어요. 드론 상자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는 찌그러졌지만 제가 보기엔 문제없어 보였는데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더 흐려졌습니다. 구름이 두껍고 바람 냄새가 달라졌어요. 내일 모레쯤에는 정말 큰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새벽 택배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어요. 몸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집에서 죽만 먹고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반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네. 계속 하려고요. 돈을 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도윤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샀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아이는 좋아할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준성이와 서연이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게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려나 하는 예감이 들었어요. 옷장에서 남편의 발효 식초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 것. 시간이 답이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무엇이든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해요. 서연이도 드론도 이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달라졌어요. 습기가 무겁고 공기 압력이 낮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버스 기사 경험으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오늘 큰 비가 올 거라고.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구름 색깔이 보통 때와 달라요. 회색이 아니라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새벽 택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천을 지나쳤어요. 물이 평소보다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아직 비도 본격적으로 안 왔는데 벌써 이 정도라니.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준성이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비 온다는 예보는 없는데? 저는 죽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오늘 비 많이 와. 지하 주차장에 차 빼는 게 좋겠어.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날씨 앱 보니까 흐림이에요. 비 확률 20%도 안 되는데요. 앱이 틀릴 수도 있지. 하늘을 봐. 구름 색깔이 이상해. 어머님은 옛날 방식으로 보시니까 요즘은 기상 관측이 정확해요. 준성이도 서연이 편을 들었어요. 엄마, 기상청 예보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지하 주차장은 위험한 곳이에요. 물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곳이 없거든요. 오전 10시쯤 서연이가 장 보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봐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차는 밖에 빼놔. 어머님 또 그 얘기세요? 괜찮아요. 서연이는 핸드백을 들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는 거실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드론 상자를 자꾸 쳐다보더군요. 할머니, 엄마 없을 때 드론 만들어 봐도 돼? 엄마가 오면 혼날 텐데. 조금만.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 싶어. 도윤이 눈에 간절함이 보였어요. 저는 베란다로 가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잠깐만. 엄마 오기 전에 다시 치워야 해. 도윤이가 상자를 열자 부품들이 나왔어요. 프로펠러, 모터, 조종기까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날 수 있어? 설명서대로 조립하면 날 거야. 도윤이가 부품들을 만지며 신나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11시인데 마치 저녁 같았어요.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빨리 정리해. 비 온다. 5분도 안 되어 빗방울이 굵어졌어요. 그리고 10분 후에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어요. 준성이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 괜찮으세요? 응. 그런데 서연이가 장 보러 나갔는데? 아, 그럼 차 가지고 나간 거네요. 지하 주차장에서. 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준성아, 서연이한테 전화해봐. 차 빨리 빼라고. 엄마, 뭘 그렇게 걱정해요. 우리 아파트 배수 잘 되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직접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느라 바쁜 것 같았어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1시간째 계속 쏟아지고 있었어요. 뉴스를 틀어보니 서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한강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 침수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도윤이가 무서워하며 제 옆으로 왔어요. 할머니, 우리 집도 위험해?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서연이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핸드폰에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침수 경보. 지하 공간 출입을 금지하며 지하 주차장 이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도윤아, 할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 할머니도 나가면 안 돼. 위험해. 괜찮아. 빨리 다녀올게. 저는 우비를 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보니 아파트 단지가 물바다였어요. 배수구가 넘쳐서 주차장 입구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서연 씨. 저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주차장 안쪽은 더 깊게 물이 찼을 거예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도윤이가 달려왔어요. 저는 도윤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엄마를 찾으러 가야 해. 엄마가 어디 있어? 지하에 있을 거야. 근데 물이 많이 차서 위험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왜? 뭔 일이야? 차가 지하 주차장에 갇혔어요.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못 나오겠어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들어오니 제가 베란다에 뒀는데 바람에 날아갔나 봐요. 찾으러 지하로 내려갔다가 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윤이가 드론을 찾으러 혼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윤아, 너 지하에 안 내려갔지? 아니, 할머니가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119에 신고했어? 네, 했는데요.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뉴스에서는 계속 긴급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하천이 범람했고 지하철도 일부 구간이 운행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1층 상가까지 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비는 처음 봤어요. 30년 버스 기사하면서도 이 정도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드론. 베란다를 가리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니까 드론 상자가 바람에 날려서 아래쪽 화단 근처에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 내 드론 가져올게. 도윤이가 현관문으로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안 돼. 저는 도윤이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준 건데? 없어지면 안 돼. 도윤아, 지금은 위험해. 나중에 찾자. 하지만 도윤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어요. 7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사준 드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였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이가 혼자 나가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가야겠다고. 도윤아,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윤이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작은 몸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드론 가져올 거야. 저는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윤이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아. 저도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윤이가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어요. 할머니 같이 가자.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저는 도윤이를 꽉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운전하면서 수없이 위험한 순간들을 겪었지만 이렇게 무서운 적은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 물이 무릎까지 차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물살도 거셌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손 꼭 잡아. 도윤이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저기다. 도윤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드론 상자가 기둥 근처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가까이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서 소용돌이가 생겼어요. 도윤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물에 빠졌어요. 작은 몸이 물살에 휩쓸려 기둥 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몸을 단련했던 게 지금 도움이 됐습니다. 도윤이에게 다가가려는데 기둥에 전선이 얽혀 있었어요. 도윤이가 그 전선에 걸려서 못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가만히 있어. 저는 허리춤에 찬 가방을 열었어요. 버스 기사할 때부터 늘 들고 다니던 안전벨트 커터가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승객을 구하려고 준비해둔 거였어요. 물속에서 전선을 자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세서 몸이 계속 밀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도윤이가 울고 있었어요. 물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구해줄게. 마침내 전선을 자르는데 성공했어요. 도윤이를 안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는데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사용 강목이 물살에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도윤이가 다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밀어서 안전한 곳으로 보냈어요. 그 순간 강목이 제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아!
극심한 통증이 어깨를 관통했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안전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제게 다가오려 했어요.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호루라기. 도윤이가 목에 걸린 빨간 호루라기를 기억해냈어요. 후후. 3번 불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곧 위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다. 119에 연락했어. 준성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도윤아, 엄마 여기 있다. 서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소방관들이 로프를 내려줬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도윤이를 로프에 매달아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할머니도 올라와. 도윤이가 위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힘이 없었어요. 어깨 통증이 너무 심했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물속에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발효는 기다림의 기술이다.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평생 기다리며 살았어요. 안전 운전을 위해 기다리고 승객들을 위해 기다리고. 하지만 지금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손자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의식을 잃기 직전 따뜻한 손이 저를 붙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방관이 저를 구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는 눈을 떴어요. 도윤이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옆에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하 주차장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서연이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다들 무사하면 된 거야. 준성이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해요. 어깨가 좀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들것에 누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할머니, 나도 같이 갈래? 괜찮아. 할머니 금방 나올 거야. 구급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가 아직도 물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비는 그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검사를 했어요. 어깨뼈에 금이 갔네요. 그리고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심각한 거야? 다행히 골절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조심하셔야 해요. 병실에 입원하고 나서 가족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도윤이는 제가 구해준 드론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무사했어. 상자는 물에 젖었지만 안에 부품들은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네.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윤이랑 같이 만들어 보겠어요. 안전하게. 정말? 네. 그리고 죄송해요.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맞았는데. 서연이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서로 믿고 지내자. 그날 밤 병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서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위기를 넘겼다는 내용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어요. 도윤이가 제 침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무서웠어. 근데 할머니가 구해줘서 안 무서워졌어. 도윤이도 용감했어. 호루라기 잘 불었잖아. 할머니가 가르쳐줘서. 저는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늘 일로 이 가족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일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입원했습니다. 어깨 통증은 많이 나아졌지만 의사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회복이 더딜 수 있다면서요. 폐렴 위험도 있으니까 충분히 쉬세요. 찬물에 오래 있으셨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는 아직 복구 중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은 물을 빼고 청소하느라 며칠 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오세요. 서연이가 제 팔을 부축해 줬어요.
사고 이후로 서연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저를 대하는 방식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집에 들어서니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드론 다 만들었어. 거실 테이블 위에 조립된 드론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이가 도윤이와 함께 만든 것 같았습니다. 와, 잘 만들었네. 엄마가 도와줬어. 그리고 안전하게 하자고 했어. 서연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사주신 거니까 소중히 해야죠.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이 집에서 환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저녁 식사 후에 준성이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해야겠어요. 준성이가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은행 고지서, 대출 연체 통지서,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엄마, 실은 회사 상황이 안 좋아요. 준성이는 물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투자받기로 한 곳에서 갑자기 손을 뺐어요. 그래서 운영 자금이 부족해졌고 서연이도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대출이 좀 있어요. 집 담보로 받은 것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어요. 얼마나? 총 3억 정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3억이라니. 제가 30년 버스 기사로 벌어도 만들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 넘어요. 그런데 회사 수입이 줄어서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준성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회사를 정리하고 취업을 알아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마케팅 일이라도. 저는 가슴이 무거웠어요. 제가 이 집에 와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만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서연이가 전화를 받고 나서 얼굴이 밝아졌어요. 여보, 희소식이야. 뭔데? 대학 동기 라이가 투자 좋은 거 있다고 해. 서연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라이가 요즘 투자 관련 일을 하는데 원금 손실 없고 월 15% 수익이 나오는 상품이 있대.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무 좋은 조건 아니야? 어머님, 요즘 투자 상품들이 다양해요. 라이가 이미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익이 나왔다고 해요. 준성이도 관심을 보였어요.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데? 최소 5천만 원부터래.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없지만 보험 해약하고 대출 좀 더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아. 저는 불안했습니다. 30년 버스 기사하면서 세상 험한 것들 많이 봤거든요. 쉬운 돈은 없어요. 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서연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그런 투자는 위험해. 어머님은 투자를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서연이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사고 이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좋아졌지만 돈 문제에서는 여전히 제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라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30대 중반의 깔끔한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서연아, 오랜만이야. 라이는 서연이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이시죠? 안녕하세요. 김라희입니다. 저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너무 친절하달까요? 라이가 노트북을 꺼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상품은 해외 부동산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해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좋죠. 화면에는 그럴듯한 그래프와 수익률이 나와 있었습니다. 벌써 200명 넘는 분들이 투자하고 계세요. 다들 만족하고 있어요. 준성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원금 손실은 없나요? 당연하죠. 부동산이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임대 수익도 나오고. 라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안전운전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일단 멈춰라. 급하게 판단하면 사고가 난다.
라희 씨, 혹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가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도 제 돈 넣고 있는걸요. 라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질문에 직접 답하지는 않았어요. 서연이와 준성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5천만 원부터 시작해보자. 좋은 결정이야.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 라희가 서류들을 꺼냈어요. 계약서 작성하고 내일까지 입금하면 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쉬운 돈은 독이야. 하지만 준성이는 이미 서류에 사인하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라희를 믿을 수 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성이가 새파래진 얼굴로 집에 왔어요. 라희 연락이 안 돼. 뭔 소리야? 전화도 안 받고 회사 가봤는데 문 닫혀 있어. 서연이도 황급히 확인해 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카톡도 읽은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어. 그제야 두 사람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보험 해약금까지 넣었는데 서연이가 주저앉았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희가 운영하던 업체가 불법 다단계였고 수백 명이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었어요. 피해 금액이 총 50억 원 넘어요. 라희는 해외로 도주한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을 듣고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돈은 어떻게 돼요?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 모두 멍한 상태였어요. 5천만 원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보험 해약금 추가 대출까지 합쳐서 7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이제 어떻게 해? 준성이가 머리를 감추러요. 하루 뒤 우편함에 법원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 연체로 인한 담보 압류 통지서였어요. 집까지 뺏길 수도 있어.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물에 빠진 도윤이를 구한 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에서 남편의 발효 식초 노트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효는 기다림과 기록이다. 급하게 하려고 하면 다 망친다. 급한 마음에 쉬운 길을 찾으려다가 더 큰 구멍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방식으로 해결해야겠어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압류 통지서가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준성이는 하루 종일 이력서를 쓰고 있었고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준성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취업을 해도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아.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버스 기사로 살면서 어려운 시절도 많이 겪었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봤어요. 매실 식초 제조법 매실 10kg, 설탕 8kg, 현미식초 2리터. 다시마 우린 물로 산도 조절하면 맛이 부드러워진다. 발효 45일차, pH 3.1. 신맛이 모나지 않고 부드러움. 남편은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날짜별로 온도, 습도, pH까지 다 기록해 뒀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없어도 이 노트만 있으면 누구든 맛있는 식초를 만들 수 있어. 발효는 거짓말을 안 해. 정성스럽게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와.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얘들아, 할 말이 있어. 서연이와 준성이가 무기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우리 발효 식초 만들어서 팔아보자. 뭐요? 준성이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아빠가 다 적어놔 줬어. 저는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세요. 재료, 방법, 온도까지 다 있어요. 이대로 하면 분명 맛있는 식초가 나올 거예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요즘 시장에 식초 얼마나 많은데요? 대기업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다르게 만들어야지. 우리만의 특별한 식초로. 저는 노트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아빠가 연구한 해조류 우린 물 배합법이 있어. 이건 시중에 없는 거야. 다시마, 미역, 김까지 우려낸 물로 발효시키면 미네랄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식초가 나온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매실, 감귤까지 넣으면 맛도 좋을 거고. 준성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본이 없는데요. 재료비라도 얼마나 들어요? 저는 계산해 봤어요. 첫 번째 배치로 100병 정도 만든다면 5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그 돈도 지금은 내가 새벽 택배 일해서 번 돈 있어. 그걸로 시작하자.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2달 동안 새벽 일을 해서 모은 80만 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번 돈인데? 가족인데 뭐. 그리고 난 이 일에 확신이 있어.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만들어도 어디다 팔아요? 팔로가 없는데? 서연이가 마케팅 일 했잖아. SNS나 온라인으로 팔 수 있지 않을까? 서연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그렇네요. 스토리가 있으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해요. 스토리? 할머니가 손자 구한 이야기, 30년 버스 기사, 남편이 남긴 비법 노트까지. 충분히 감동적인 스토리죠. 준성이도 점점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물류 일 했으니까 원가 계산이나 배송은 맡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발효 식초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재료를 구했어요. 전통시장에서 매실과 감귤을 대량으로 샀고 해조류는 부산에서 직접 주문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될까요? 서연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걱정 마. 아빠가 20년 동안 연구한 거야. 실패할 리 없어. 베란다를 작은 발효실로 만들었어요. 온도계와 습도계를 설치하고 유리병들을 줄지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발효가 시작됐어요. 매실과 설탕을 섞어 1차 발효를 시키고 해조류 우린 물을 만들어서 식혔습니다. pH 측정도 해야 해. 준성이가 인터넷으로 pH 측정기를 주문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발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온도를 재고 pH를 측정하고 노트에 기록했어요. 마치 남편이 했던 것처럼요. 15일차 온도 25도, pH 4.5. 향이 좋아지기 시작함. 일주일이 지나자 달콤한 발효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도윤이가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식초가 돼? 그럼. 기다리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초가 될 거야. 한 달이 지나고 첫 시음을 해봤어요. 신맛이 적당하고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식초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서연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목 넘김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뒷맛이 달달해요. 준성이도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엄마, 이거 정말 팔만한 것 같아요. 라벨 디자인은 서연이가 맡았어요.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제품명은 바람 기다린 식초로 정했어요. 발효가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스토리도 써야죠. 서연이가 상품 설명을 작성했어요. 30년 버스 기사였던 할머니가 손자를 구한 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비법으로 만든 발효 식초입니다. 화학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로만 만들었으며 해조류 우린 물로 미네랄을 보강했습니다. 드디어 첫 판매를 시작했어요. 온라인 마켓과 SNS를 통해서요.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어머님, 주문 들어왔어요. 몇 병? 5병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고객 후기도 좋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시중 제품과는 차원이 달라요.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스토리도 감동적이고 맛도 좋네요. 점점 주문이 늘어났어요. 한 주에 10병, 20병, 30병. 한 달 후에는 정기 구독 고객도 생겼어요.
어머님, 이번 달 매출이 150만 원이에요. 준성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아직 재료비 빼면 얼마 안 남지만 늘어나고 있어요. 서연이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고객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야겠어요. 그리고 포장도 더 예쁘게. 저는 가족들이 다시 희망을 갖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베란다 발효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 도윤이가 물었어요. 오래오래. 할머니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도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도윤이가 크면 더 맛있는 식초 만드는 방법 가르쳐 줄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베란다에 놓인 발효병들이 붉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발효는 거짓말을 안 해.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어요. 정성스럽게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쉬운 길을 찾으려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졌지만 이제 우리만의 길을 찾았어요.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요. 바람 기다린 식초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온라인 판매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동네 로컬 마켓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서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직접 시식도 하게 하고 스토리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저는 30년 버스 기사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익숙했어요.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우리는 근처 한강공원 로컬 마켓으로 향했어요. 작은 텐트 하나 빌려서 바람 기다린 식초 부스를 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식초병들을 예쁘게 진열하고 시식용 작은 컵들도 준비했어요. 서연이가 만든 포스터도 붙였습니다. 30년 버스 기사 할머니의 특별한 발효 식초.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손님은 5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발효 식초예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저는 작은 컵에 식초를 따라 드렸어요. 생각보다 부드럽네요. 신맛이 세지 않고. 해조류 우린 물로 발효시켜서 그래요. 미네랄도 풍부하고. 얼마예요? 한 병에 12,000원입니다. 조금 비싸네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화학 첨가물 하나도 안 들어가고 2달 동안 자연 발효시킨 거예요. 시중 제품과는 다르죠. 아주머니가 한 병 사가셨어요. 첫 현장 판매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시식을 해보는 분들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와, 이거 정말 다르네요. 목 넘김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한 젊은 엄마가 관심을 보였어요. 아이도 먹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첨가물 없으니까 오히려 좋아요. 그분이 3병이나 사가셨어요. 오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준비해간 50병이 거의 다 팔렸어요. 그때 한 중년 남자분이 오셔서 말했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지하주차장에서 아이 구하신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 아파트예요. 그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할머니세요. 홍수 때 손자 구하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정말요? 뉴스에 나온 그분? 와, 진짜 영웅이네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식초도 많이 사갔어요. 이런 분이 정성스럽게 만든 거면 믿을 만하죠. 스토리가 있으니까 더 의미 있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어요. 돌아와서 정산해 보니 60만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어머님, 대박이에요. 서연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입소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 가져주시네요. 준성이도 기뻤어요. 이제 정말 궤도에 오르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온라인 주문도 크게 늘었어요. 로컬 마켓에서 만난 분들이 지인들에게 추천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동네 온라인 카페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우리 동네 영웅 할머니가 만든 식초 정말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강추. 정기 구독 고객도 50명을 넘어섰어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초인종이 울리더니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라희야.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라희가 왜? 문을 열자 라희가 서 있었어요. 예전처럼 깔끔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초라해 보였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라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진짜 죄송해. 나도 속은 거야. 뭔 소리야?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데? 서연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경찰서 갔다 왔어. 나도 피해자라고 진술했어. 라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나를 이용한 거야. 나도 모르게 사기에 이용당한 거라고. 저는 라희를 보며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그게 회수는 어려울 것 같아. 준성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왜 왔어? 사과하러? 아니야. 다른 제안이 있어서. 라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어.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야. 또 시작이네. 서연이가 비웃었어요. 라희야, 정말 철면피도 유분수지. 아니야, 들어봐. 너희 식초 사업 잘 되고 있다며? 내가 투자자들 연결해 줄 수 있어. 라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규모를 키우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 내가 아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 해. 저는 라희를 똑똑히 바라봤어요. 라희 씨, 우리는 투자 받을 생각 없어요. 어머님, 사업은 확장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키우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라희가 조금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도 충분해요. 준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라희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겨우 일어서고 있는데.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라희가 서연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가 뿌리쳤어요. 라희야, 나가줘. 다신 오지도 마. 저는 라희에게 말했습니다. 라희 씨,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부터 도우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살 거예요. 라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후회할 거야. 이런 기회 또 없어. 후회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문을 닫고 나서 가족들이 모두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뻔뻔하네.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정말 투자 안 받아도 될까요? 라희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서연아, 우리는 이미 투자받고 있어. 네. 서로의 시간과 정성으로. 그게 제일 확실한 투자야. 저는 베란다 발효실을 바라봤어요. 초록빛 유리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빠른 성장보다는 튼튼한 성장이 중요해. 발효도 마찬가지야. 급하게 하면 망치거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베란다에서 작업을 했어요. 새로운 배치의 식초를 병에 담고 라벨을 붙이고 포장을 했습니다. 할머니, 라희 언니가 또 올까?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안 와. 그리고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왜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거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만큼. 창밖으로 달빛이 발효병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라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목표를 찾아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우리 길을 갔습니다.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왔어요. 어머님, 이번 달 매출이 500만 원 넘었어요. 준성이가 신나서 보고했습니다. 정기 구독 고객이 150명을 넘어섰고 로컬 마켓 판매도 안정적이었어요. 대출 이자는 이제 문제없이 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기쁜 건 가족들의 표정이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고객 문의에 답하고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준성이는 원가 관리와 배송 시스템을 체계화했고요. 어머님, 이제 작업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베란다만으로는 늘어나는 주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상가 하나 얻을까 해요. 작은 매장 겸 작업실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당연하죠.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한 달 후 우리는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에 작은 상가를 얻었어요. 15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앞쪽은 매장으로 뒤쪽은 발효실로 꾸몄어요. 대형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간판 문구 뭐로 할까요? 바람 기다린 식초 마이너스 시간으로 익는 맛.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네요. 어머님다우세요. 매장을 오픈하는 날 동네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로컬 마켓에서 만났던 단골 고객들도 오셨고요. 와, 정말 멋지네요. 이제 언제든 사러 올 수 있겠어요. 매장 한쪽 벽에는 남편의 발효 노트 복사본을 액자에 넣어 걸어뒀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 이야기도 예쁘게 정리해서 전시했습니다. 30년 버스 기사의 안전 철학이 발효에도 이어집니다. 급하지 않게 정성스럽게 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만드는 식초입니다. 손님들이 이 스토리를 읽고 감동하시더군요. 정말 특별한 곳이네요. 이런 정성이면 맛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오픈 첫 주에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온라인으로만 주문하던 분들도 직접 매장을 보러 오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내가 과학전에서 상 받았어. 정말? 무슨 상? 발효와 pH 연구로 장려상. 도윤이가 상장을 보여줬어요. 여름에 할머니와 함께 식초 만드는 걸 보면서 발효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잘했다고 하셨어.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도 해드렸어. 뭐라고? 할머니가 나를 구해주신 이야기, 그리고 식초 만드는 이야기. 선생님이 감동하셨다며 도윤이가 자랑스럽다고 하셨다더군요.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발효 연구할 거야. 그래? 그럼 할머니가 더 많은 걸 가르쳐 줄게. 시상식이 있던 날 온 가족이 함께 갔어요. 도윤이가 무대에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도윤이가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고 준성이와 서연이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와서 사진을 벽에 걸어뒀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고에서 오래된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연이가 찢어버렸던 포구시 지하주차장 진입 금지 메모였습니다. 휴지통에서 주워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서연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과거 일이야. 하지만 저는 이 메모를 버리지 않았어요. 대신 액자에 넣어서 매장 입구에 걸었습니다. 포구시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마이너스 안전이 먼저입니다. 손님들이 이걸 보고 물어보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저희 가족의 안전 철학이에요. 모든 일의 안전이 먼저라는 뜻이죠. 아, 그 유명한 지하주차장 구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손님들이 사장님 집은 정말 안전 제일이네요. 라며 웃으셨어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동네 신문에서 저희를 인터뷰하자고 했어요. 지역의 모범 가족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기자가 와서 질문했어요. 사업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발효처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족 경영의 장점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힘들 때도 함께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은 지금처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무리해서 확장하지 않고 품질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성장하고 싶어요. 기사가 나온 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급하게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늘려갔어요. 연말이 되어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준성이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사실 작년 이맘때는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어요.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거야. 저는 베란다로 나가 발효실을 바라봤어요. 초록빛 유리병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 병마다 날짜가 적혀 있어요. 언제 담궜는지, 언제 출하할 예정인지. 남편이 하던 것처럼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른 것들이 유행하고 사라질 때 우리 집 식초는 오늘도 천천히 익어간다. 제가 중얼거리자 도윤이가 옆으로 왔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야? 세상은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만 정말 좋은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우리 가족도? 그럼. 우리 가족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좋아지고 있잖아.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 할머니도 도윤이가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남편의 발효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어요. 연희야, 발효는 거짓말을 안 해. 정성스럽게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와.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성스럽게 기다렸고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창밖으로 새해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으며 세상을 덮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이 눈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쌓여갈 것입니다. 급하지 않게 정성스럽게 시간을 두고. 우리 집은 오늘도 시간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